제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세계는 암묵적으로 평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어나는 분쟁들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지도는 권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계 10대 인구 대국이자 지리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가 있다. 과거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군사 플랫폼을 선언하고 나선 인도네시아. 도대체 무엇이 인도네시아를 움직이게 한 것일까?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화산 폭발 기록 보유. 약 13,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세계 10대 산유국이지만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인구수 약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최고의 로맨틱 여행지로 꼽히는 발리와 롬복을 만날 수 있는 국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란 이름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언어학자 J.R. 로건이 명명한 것으로 인도 도서라는 뜻이며 현재 영어 명칭으로 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이름의 국가인 인도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반도로 영어식 발음은 인디아, 한자로 인도라고 불리며 결론적으로 두 국가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다. 1945년 이전 세계 지도에 인도네시아는 없었다. 적도 아래 위에 흩어져 있는 섬들의 군집이 있었을 뿐이었다. 영해를 포함하면 인도네시아의 크기는 중국이나 미국의 영토만큼 광활했으며 200여 개의 종족 문화와 언어 집단이 존재해 있었다. 1602년부터 약 350년간 네덜란드 식민지를 거친 인도네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일본의 점령하에 놓이기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마침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된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는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동 칼리만탄주와 말레이시아의 사바주 사이에 있는 암발라트 해역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하는 등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대만이 연루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에 완전히 연루돼 있진 않지만 중국이 인도네시아 일부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다분하다. 21세기의 인도네시아는 과거 말레이시아와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양 자원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 놀라운 사실은 2015년 세계 군사력 순위 지표인 GFP에서 인도네시아가 13위인 호주를 제치고 1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2005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약 17억 달러였지만 2012년에는 약 70억 달러로 7년 사이에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잠수함을 비롯해 독일의 전차, 미국의 공격 헬기 등을 도입했고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과 함께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필수가 돼버린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군도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항공 수송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전해 왔다. 더구나 최근 보르네오 섬 북서쪽과 남중국해 남부에 걸쳐있는 나토나 제도 해역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분쟁의 위협을 느낀 인도네시아는 무엇보다 공군에 집중하고 있다. 1946년에 창설된 인도네시아 공군은 약 3만 명의 병력과 35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토를 좌우로 나눠 서부의 제1작전 사령부 이하에 6개의 공군기지를, 동부엔 제2작전 사령부 이하 3개의 공군기지를 설치해두고 있다. 제2작전 사령부 이하에는 T-50I 골든 이글과 슈퍼 투카노, CN-235, C-130H 등이 운용되고 있다. 먼저 T-50I 골든 이글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인도네시아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조한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해 2005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11년 인도네시아와 16대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기종이다. 슈퍼 투카노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더 넓은 영역을 초계하고 대게릴라전에도 집중 투입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1,500kg의 무장 및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상태로 최대 8시간 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00m 길이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 착륙이 가능하다. 무장으로는 59경 기관총 2정이 200발의 탄환과 함께 주위기에 내장되고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재래식 유도 폭탄도 운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떨어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각종 주력 전투기와 해상 초계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부의 제2작전 사령부는 인도네시아 공군력의 핵심이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2003년 2대 Su-27SK와 2대 Su-30MK를 시작으로 2010년엔 3대 Su-27SKM, 2013년엔 최신형 Su-30MK2 9대 등 러시아 전투기 업체인 수호이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수호이 플랭커 전투기들을 도입해왔는데 인도네시아가 협력 관계였던 미국이 아닌 러시아 군비에 눈을 돌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군이 많은 민간인을 살상하자 미국은 보복 조치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사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로 미국에서 도입한 F-16이 부품 부족으로 쓸모없게 되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게 됐고 성능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수호이 플랭커 계열기들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총 5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12대와 헬리콥터 8대를 구매하는 대신 러시아에게 고무, 직물, 야자유, 전자제품 등을 제공했다. 2005년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유럽제 군용기를 도입하는 등 영공 방어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다원화된 무기 획득 정책을 유지했으며 실제로 미국제와 러시아제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반면 인도네시아 공군의 우선순위는 전투기 못지않게 수송기에 집중되어 있다. 섬이 많고 좌우측으로 긴 영토라는 특징 때문에 중단거리 항공 수송 소요가 많아 C-130급 전술 수송기는 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130은 전 세계에서 140대 이상이 활약하고 있는 전술 수송기로 1954년에 첫 비행한 이래 현재도 생산 중일 정도로 성능 면에서 손색이 없는 기종이다. 항속거리 7,600km, 최대 적재량 60톤으로 수송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유 군함기 등으로도 사용되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총 13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 방대한 면적의 군도를 감시하기 위한 해상 초계기다. 인도네시아는 초계 면적이 매우 넓어 공군과 해군 모두 해상 초계기를 운영하며 해상 초계기 기종의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해상 초계 및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CN-235 MPA기는
360도 전방향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와 전방 적외선 감시 장치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체 방어를 위한 AIM 부피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기와 전자전 장비 등 3,500kg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 기종은 장거리 항송 능력이 뛰어나고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운영 능력이 우수해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주력 해상 초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군은 2013년 미국에서 퇴역한 F-16CD 블록 25를 무상 공여받아 블록 52급으로 개량해 2014년부터 인수하기 시작했다. F-16 전투기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조종 시스템을 선택해 인간의 감각 한계를 넘는 기동성을 실현했다. 또한 기체의 외형은 동체와 주익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스타일로 설계돼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며 강력한 터보 팬 엔진으로 우수한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갖고 있다.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16CD 블록 52D는 먼 거리에서보다 정확한 타겟팅을 제공함은 물론 자기 방어를 위해 전자식 전파 방해를 갖고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적 방공망 제압 임무기다. 여기다 노후화된 F-5와 기존의 F-16A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로 대체해 미래 전장에 대비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지연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수호의 플랭커의 추가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2005년 미국으로부터 금수 조치가 풀리면서 공군 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현대화 작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도네시아 공군의 움직임은 명실상부한 동남아시아 최강의 항공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반식민 투쟁의 영웅 수카로노를 대통령으로 세워 헌법을 발효한 다음 10월 5일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군을 창설했다. 그로부터 인도네시아군은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군대가 나라를 지배하는 독특한 국가의 길을 걷는다. 중앙 정치는 물론 코담이라는 지역사령관이 각 지역 행정을 통제하면서 군 작전권뿐만 아니라 사회 운영의 전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의 정치, 사회 참여 기능은 축소됐고 군 내부 또한 자체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병력 가운데 육군이 76%, 해군이 17%, 공군이 7%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육군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 출신인 수하르토와 유도요노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육군은 대부분 병력 수송 장갑차인 APC나 차륜용 장갑차, 소수의 전차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AMX-13을 비롯해 영국의 스콜피온이 그것이다. 특히 스콜피온 경량 정찰 전차는 세계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중량이 가벼운 전차로 알려져 있다. 1982년 5월 21일 영국군은 강력한 해공군의 화력 엄호 아래 상륙함으로부터 헬기를 이용해 섬 중심 지역에 차량을 투입했고 스콜피온으로 보병 돌격을 엄호, 차량을 이용한 잠입 전술을 실현시켰다. 또한 장착된 화포는 소구경 기관포나 기관총보다 위력이 커 각종 전투 상황에서 뛰어난 대응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육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독일에서 100여 대 레오파트 2를 도입 중에 있으며 국내 방위 산업체가 독자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22대를 주문한 상태다. 타란툴라라는 명칭이 부여된 이 장갑차는
무게 18톤의 수상 운행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 100km로 인도네시아 육군에서 장갑 화력 지원 차량으로 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014년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탈레스 UK와 차량 탑재용 미사일과 레이더로 구성된 포스 쉴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이 체결돼 화제를 모았다. 이 방공 시스템 계약은 1,9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5개의 스타 스트리크 미사일, 컨트롤 마스터 200 레이더 및 조종 시스템, 경량급 다중 발사대와 레피드 레인저 무기 발사대를 포함해 MBT, 155mm 화포, 보병 전투 차량 및 다른 무기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스타 스트리크 미사일은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에 접근하고 초당 1km 이상으로 비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또한 지상 공격기, 공격 헬기, 무인기 및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거리 7km의 방공망을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군의 대공 방어 전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군은 징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병사를 징집할 경우 순식간에 거대한 규모의 보병 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앞으로 도입될 첨단 군사 장비와 시스템까지 함께 운영된다면 인도네시아 군이 보여줄 잠재력은 상상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2004년부터) 10년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지낸 유도요노는 인도네시아군의 재편과 현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2014년 10월 퇴임식에서 취임 후 첫 5년은 구식의 장비와 플랫폼을 교체하고 각 군관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후 마지막 5년은 국토 구석구석에 대한 주권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독일 레오파트2 전차,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미국의 AH-64E 공격 헬기를 도입했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해군은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상륙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재 배수량 4,000톤에 달하는 LPD 6척과 헬기 갑판이 있는 LST도 8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상륙함의 발전은 미국의 기존 상륙함인 LST와 다른 체계의 상륙함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LST가 개발됐다. LST는 직접 해안에 접안해 상륙해야 하므로 경력 손실을 유발했지만 LST는 내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상륙이 가능한 데다 도크에서 발진한 상륙정이 전차 등을 탑재해 상륙하는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륙이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LST는 배수량 10,000톤 이상의 각종 대형 장비들이 탑재 가능한 LPD로 발전했다. 현대에 들어와 LPD는 2대 이상의 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6대까지 헬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나토나 제도에 최근 획득한 장비들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토나 제도는 남중국해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해양 경계가 맞닿아 있어 잠재적 분쟁 지역이나 다름없다. 이 인도네시아는 이 제도를 둘러싼 해역에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을 추진 중인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고 있는 9개 연장선과 겹치는 데다 주변 해역에 대해 해상 클레임까지 걸고 있어 해군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과거 MI-35 공격 헬기를 운영했던 인도네시아 해군은 세력의 부족함을 느껴 2011년부터 AH-64D 중고 도입을 위해 노력해오다 2015년에 들어와 AH-64E 아파치 헬리콥터 8대 계약을 완료했다. AH-64 아파치 헬리콥터는 저공 고속 비행과 적의 지상군 및 탱크 공격에 능한 미군 주력 헬기로 1200발짜리 30mm 포와 2.75인치 로켓탄 76기, 레이저 유도 헬파이어 미사일 16기를 갖춘 주야간 전천후 헬기다. 특히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탱크 278대를 타격시켜 신뢰를 얻었으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서도 주요 공격 무기로 사용됐다. 또한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으로 각국은 적대국의 함정을 막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잠수함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해군 역시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이다. 독일에서 설계한 잠수함을 도입해 제작된 장보고급 잠수함은 환태평양 각국 해군이 참가한 림팩 훈련에서 여러 차례 미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가상 적군의 함정을 가상 격침해 훈련 참가국들을 놀라게 했다. 대부분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아틀라스 일렉트로닉 탐지기와 STN-어뢰, 지대지 유도탄이 탑재되어 있고 K-731을 발사할 수 있는 533mm 함수 발사관 8개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잠수함의 개량형 3척을 2018년까지 도입해 자국의 해안 방어를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각국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인도네시아 해군이 동남아시아의 심장으로 거듭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낙후된 군의 무기 체계를 현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입선을 두고 주변 국가의 훈련을 통해 단단한 군사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군사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 어떤 국가보다 전략적으로 뛰어난 곳이라는 사실은 군사 전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제 인도네시아군은 자국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되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